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파업에 따른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만나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예방 활동을 하다 추락 사고로 탑승자 5명이 숨진 헬기 기장이 비행 당시 탑승자를 2명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당국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망 탑승자 신원 파악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태극 전사들이 오늘 밤 카타르 월드컵 16강 길목에서 아프리카의 복병 가나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부상을 입은 황희찬은 1차전에 이어서 오늘도 결장하고 1차전에서 다친 수비의 해 김민재의 출전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1차전에서 독일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던 일본은 2차전에서 코스타리카에 패했습니다. 피파 랭킹 22위 모로코는 2위 벨기에를 제압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상규명 이후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부터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 330개가 재가동됩니다.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고령층 사망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하루 확진자 20만 명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중국에선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퇴진 구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뒤에는 영하권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에 나서는 시민들은 우비나 여벌옷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번 주부터 국내 산업 전반에 물류 대란이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2주 만에 교섭을 벌일 예정이지만 양측의 의견 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나드는 화물차가 눈에 띄게 줄어 한산한 부산신항. 부산신항을 포함한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반출입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항만 물류의 핵심입니다. 그럼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파업 나흘째 평소의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의 물동량을 따지면 이보다 더 낮습니다. 시멘트와 철강제의 출하율은 평소의 10%에도 못 미치면서 레미콘 업체와 건설 현장의 작업 중단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의 개별 탁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정유업계도 파업이 길어지면 일선 주유소의 물량 공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철폐할 것과 적용 품목을 5개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안전, 국민의 안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게 최저 운임인 이 안전운임이 우리 화물연동자한테는 절실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시멘트와 컨테이너는 이미 3년 연장을 약속했고 적용 품목 확대는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을 빌미로 모든 분야의 운임을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운임에 결국 부담할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이후 처음으로 교섭을 벌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 화물연대 파업이 이번 주부터 산업 전반에 물류 대란으로 현실화될 전망인 가운데 노조와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집단적인 폭력 면허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카드를 부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설 정부를 향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앞세워 노조의 생존권을 압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집단적 폭력 면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에 편승해 파업에 나선 건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 대화 노력도 중요하지만 업무 개시 명령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집단적 폭력 면허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 등 특단의 대책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교섭 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으로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때 약속했던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지켰다면 총파업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면서 정부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이 사태까지가 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정부 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름을 바꾼다고 본래의 목적이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노조의 불법 행위를 어느 정도 허용해달라는 게 본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시기를 특정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파업이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원 양양군에서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는 방송을 하던 헬기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산속에 시커먼 헬기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통제선 사이로 경찰과 소방 감시교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강원 속초시와 고성 양양군이 산불 진화용으로 공동으로 빌려 사용하던 18인승 중형 헬기가 추락한 현장입니다. 앞서 속초에서 산불 취약지 예방 활동을 위해 이륙한 헬기는 계도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헬기가 산불 방송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제가 돌아서는과 동시에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시커먼 연기가 바로 그 주위에서 올라오더라고요. CCTV에는 이륙 전 헬기에 5명이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탑승자는 기장 71살 이모 씨와 부기장이자 정비사 54살 김모 씨, 그리고 2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산에 옮겨붙은 불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배터리 폭발 우려와 현장 보존 필요성 때문에 유해를 확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사체 훼손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산불로 산림 0.01헥타르 정도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해를 인근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사고로 탑승자 5명이 숨진 1차 헬기의 기장이 비행 당시 탑승자를 2명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양양공항 항공정보실은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사고 헬기 기장 71살 A씨가 탑승자는 2명이며 오전 9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양양과 고성 지역에서 산불 계도 비행을 하겠다는 비행 계획을 전화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계획서에 탑승 인원이 2명으로 표시되면서 속초시와 소방당국은 모두 2명이 사고를 당했다고 추정했지만 현장에서는 5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A씨를 비롯해 정비사 2명의 신원은 파악됐지만 나머지 여성 2명은 계류장 CCTV를 통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될 뿐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오늘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수비의 핵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카타르에서 김동민 기자입니다. 벤투 감독은 우리답게 경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나의 스피드와 개인 기량은 경계했습니다. 또 가나가 3백으로 나올지 4백으로 나올지에 따라 우리의 대응 전술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나는 스위스와의 평가전과 포르투갈전에서 3백과 4백, 5백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 결장했던 황희찬 선수는 가나전에서도 결장합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훈련에서 빠졌다가 경기 전날 훈련에 합류한 김민재 선수는 경기 당일 회복 여부에 따라 출전이 결정됩니다. Minje we will decide tomorrow. He just recover today and tomorrow in the morning we will decide if he is going to start the game or not. 황인범 선수는 가나가 피지컬이 좋지만 우리는 조직력으로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루과이전에서는 경기력으로 희망을 준 만큼 2차전에서는 승리로 기쁨을 주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상대팀을 괴롭히기 위해 상대가 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경기장에서 그것대로 표현을 잘 해준다면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첫 경기 때 저희가 국민분들께 경기력으로 희망을 드렸다면 두 번째 경기 때는 결과로 행복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선 대표팀. 모든 준비를 마친 벤투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가나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이미 알려졌듯이 가나 대표팀을 이끄는 아도 감독은 손흥민이 10대 시절 독일 함부르크에서 코치를 맡았던 인연이 있는데요. 항상 손흥민을 응원하지만 오늘만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10대 시절 코치를 맡았던 가나 아도 감독은 손흥민을 성격도 좋고 성실한 선수여서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밤만큼은 그를 응원할 수 없다고 미소 지었습니다. He's very disciplined, so he became so good because he worked hard for it. Yeah, had so far a great career. I always wish him all the best, except tomorrow. 귀화 선수들을 합류시키면서 전력을 극대화한 가나는 1차전에서 비록 포르투갈에 패했지만 2골을 넣는 만만치 않은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골을 넣은 안드레 아예우와 아약수 소속의 쿠두스가 경계 대상 1호로 꼽힙니다. 가나 수비진은 한국의 모든 공격수를 조심하고 있다면서도 특별히 손흥민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Yeah, I know Song in Premier League. I know he's very sharp, and I play with him. So we have to listen to our coach, and we have the plan to stop him. 피파 랭킹은 우리보다 33계단이나 아래인 61위지만 2000년 이후 치른 상대 전적에선 3승 1패로 앞서 있는 가나.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대지만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대결 응원전은 비가 오더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는 오늘 밤 10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별리그 2차전 거리 응원을 펼칩니다. 오늘 최저기온이 7도로 예상이 되고 비 가능성도 예고됐지만 날씨와 관계없이 응원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독일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깜짝 승리를 거뒀던 일본이 약체로 꼽혔던 코스타리카에 0대1로 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일본까지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아시아의 돌풍이 잦아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일본은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독일을 꺾은 1차전과 비교하면 무려 5명이 새로운 선수였습니다. 일본은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전반 내내 유효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후반 교체 선수를 대거 투입한 뒤 끈질기게 슈팅을 날렸지만 정작 골은 코스타리카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약체로 꼽히던 코스타리카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한 일본은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꺾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폴란드와의 2차전에서 0대2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جاي احضر المباراه بكل حماس ونسبه فوزنا لكن انصدمنا من النتيجه تمرينهم كان جدا قوي كانت نسبه فوزنا 50% لكن ما ادري ايش صار 1승 1패를 기록한 사우디아라비아는 강호 멕시코와 경기를 남기고 있어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시아의 돌풍이 미풍으로 잦아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아시아팀 한국의 경기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가 등장했다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별리그 2조 2차전 일본과 코스타리카전이 열린 카타르 알라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관중석에서 일부 일본 팬들이 우길기를 펼쳐드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들은 우길기를 걸려는 시도를 했지만 경기장 관계자에 의해서 즉각 철거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될지 우려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적절한 이태원 참사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의 시작은 이 장관 파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을 계속 감싸려는 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면서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입니다. 진상규명 후 조치하겠다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국민 요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빌미로 이재명 방탄을 계획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엔 장외투쟁을 벌이며 정권 퇴진을 외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까지 하겠다는 건 정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와 국정조사가 행여라도 일방의 답을 정해놓은 정쟁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이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의 본조사 일정이 줄줄이 미뤄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실제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파행을 빚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해선 앞서 밝혔던 대로 명백한 진상규명 이후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의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대통령실도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특히 유가족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일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선 코로나19 유행 초기보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부는 오늘부터 위중증 병상을 추가 가동합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완만해졌습니다. 0시 기준 4만 7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는 1,000여 명 늘었지만 2주 전과 비교하면 1,400명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500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39명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와 함께 고령층의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내놓은 코로나19 변이 유행기에 따른 중증 화율과 치명률 자료를 보면 현재 우세종인 BA.5 변이 유행 이후 코로나19 중증 화율과 치명률은 20분의 1 이상 줄었지만 80세 이상에선 되려 사망자가 2.5배나 늘었습니다. 고령층 위중증 관리가 겨울철 재유행 관리의 핵심인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정부는 일단 상급 종합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 병상 330개를 추가 가동해 인명피해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3, 4차 백신은 사전 예약을 중단하고 다음 달 17일부터는 접종도 중단합니다.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이 2가 백신 접종으로 일어나면 N차 접종이 사라지고 백신 접종은 기초 접종과 2가 백신 추가 접종으로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피로도가 줄고 면역력은 기존 백신보다 2배 이상 좋아져서 재유행 대응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에 질린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시진핑 물러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격한 통제 사회인 중국에서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화선이 된 것은 신장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화재. 지난 24일 밤 우루무치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0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코로나19 방역 봉쇄로 진화와 주민 대피가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우루무치에서는 다음 날인 25일 분노한 주민 수백 명이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26일에는 상하이 우루무치 중루에서 화재 희생자를 기리고 중국 당국의 조치를 규탄하는 밤샘 집회가 열렸습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시진핑 퇴진을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뿌리며 시위대를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베이징 차오양구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단 행동을 벌였습니다. 광저우와 정저우, 티벳 등에서도 봉쇄에 질린 주민들의 성난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소셜미디어를 통제하고 있지만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불만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 책임자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ABC 뉴스에 출연해 중국이 봉쇄 정책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조정관은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전략은 비현실적이라면서 미국의 전략은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월드컵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밤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경기 16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정말 많은데 신문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10시죠.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로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동아일보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팀 중 14개 나라가 승점 5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남은 두 자리는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두 팀이 올라왔는데 똑같이 4점을 내고도 떨어진 팀이 역시나 또 두 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우루과이전 무승부로 승점 1점을 기록 중이니까 오늘 가나전을 반드시 이겨서 최소 승점 4점을 만들어둬야 16강 진출의 희망이 커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밤 맞붙는 상대 가나는 피파 랭킹이 61위로 이번 대회 참가국 중 가장 낮습니다. 가나의 약점은 수비가 지목이 되는데요. 그 뒷공간을 노리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걸로 보이고요. 빠르고 정확한 패스를 위해서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이 기대된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편 가나에도 안드레 아예우나 모하메드 쿠두스 같은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막아야 할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의 출전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차전에서 종아리 부상을 당한 뒤에 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상태를 보고 출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경기의 주심은 축구 팬들에게는 유명한 앤서니 테일러 심판이 맡게 되는데요. 휘슬을 그리 자주 불지는 않는 편이지만 거친 플레이에 대해서는 카드를 거침없이 꺼내들기 때문에 양 팀에게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면서 레드카드를 2장 받은 바 있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이 심판에게 받은 겁니다. 네. 어제는 기자회견이 열렸었는데 황인범 선수 현재 팀 분위기가 아주 좋다라고 전하면서 우루과이전에서는 경기 내용으로 희망을 줬다면 이번에는 결과로 행복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 밤 행복하게 잠들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꼭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엔 정치권 관련 소식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관련해서 정말 갈등을 크게 겪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여야가 지금 협치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여야가 협치를 보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국회 예산 증액 문제입니다. 네. 정부는 내년 국회 예산을 올해보다 168억 원 정도 더 늘린 7,167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여야는 심사를 통해서 수백억 원대의 추가 증액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을 조금 보면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올리거나 의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예산인 의원 외교활동 예산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 홍보용 예산도 더해졌다고 했는데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여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또 업로드해주는 예산 51억 원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또 국회 버스 교체에 8억 원, 식당 환경 개선에 5억 원이 추가됐고 의자 교체 등에 대한 예산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정작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는 여야의 극심한 대결로 지연되고 있는데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대동단결이라면서 다소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필요한 예산들도 있겠지만 좋은 시선만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기사는 정당 호감도 관련 내용인데요. 제목을 보니까 호감도가 3분의 1이 넘는 정당이 아예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최근 조사된 정당 호감도에 대한 내용 실려 있었는데요. 중앙의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갤럽이 정당 호감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표 교체 후 첫 호감도 조사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세 개 정당 모두 다 3분의 1, 그러니까 33%를 넘기지 못했는데 조사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넉 달 전 조사에 비해서 비호감도가 모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보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나 여야가 정책 대결이 아닌 지역적인 말꼬리 다툼을 많이 해왔다는 걸 그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막말을 내뱉으면 언론이나 지도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너도 나도 날선 말들을 쏟아낸다면서 민심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행방이 아직 묘연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항을 시도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밀항 관련 기사를 실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밀항 단속법 위반으로 확정된 1심 판결문 45건을 분석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네. 밀항 사유들을 보면요. 외국에서 강제 퇴거를 당한 후 재입국하기 위해서 밀항을 시도한 경우가 46%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26.7%인데 국내에서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판결문에 공개된 밀항 비용을 보면요. 수천만 원 정도 달하는 걸로 나오는데 최대 6,500만 원까지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밀항 행선지는 일본이 53.3%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8.9%, 필리핀 6.7% 등이었다고 합니다. 밀항은 대부분 어선이나 화물선을 이용하는데 냉각수 탱크나 환기구 등의 은신에서 이동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각국은 항만 보안을 강화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밀항 사범이 줄어드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김봉현 전 회장도 현재 보름 넘게 잠적한 상태인데 치밀하게 밀항을 준비했지만 실패한 걸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머무르는 걸로 보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서대문구에서, 그러니까 신촌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기가구 대상이었지만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난 8월에 있었죠. 수원 세모녀 사건과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신촌 모녀는 이미 건강보험료와 통신비를 체납했고 또 그중에 딸은 카드비 등을 내지 못하면서 지난 7월 위기가구 대상으로 발굴됐습니다. 서울 광진구청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차례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고 합니다. 신촌으로 이사를 간 건데 이사를 가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쉽게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통신비를 연체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정지되어 있었고 그래서 찾아내기는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수원 세모녀 사건 뒤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이력이 없어도 위기가구의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쓰도록 하는 등 개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개선이 되더라도 신촌 모녀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가구 발굴보다는 위기가구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수원 세모녀 사건의 경우 가구주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부채를 떠안으면서 숨어 살게 됐는데요. 정부 대책에는 부채 부담 경감은 빠지고 위기가구 발굴만 다룬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 폐식용유를 연료로,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군용기가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면요. 영국 공군이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이용해서 군용기를 띄우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는 가공육을 제조한 뒤에 남은 찌꺼기나 사탕수수, 또 옥수수의 잔존물 등으로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폐식용유를 원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이 이러한 연료에 기존 연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 덜어 있었지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만 100% 이용해서 비행기를 띄운 건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약 90분 정도 비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 비행기를 몬 기장은 기존 연료와 어떠한 차이도 느낄 수 없었다고 소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연료를 사용하면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한 8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공군이 이를 개발하는 건 환경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전쟁 상황이 됐을 때 보급망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적에 의해서 석유 수송이 끊기더라도 군용기를 띄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수익화하는 분양 물량을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낙찰받으면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팔리지 않아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내년 2월 입주하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15가구가 보류지 매물로 나왔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최저 입찰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낮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이니까 이제 일단은 관망세 경향이 좀 강해진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조합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도 2가구가 보류지로 나왔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5번째입니다. 저희 조합원님들 재산인데 조합에서는 당연히 적정 가액이 하기를 원하는 거고 시장 상황은 그런 거고 그런 차이 아닐까요? 강남 지역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보류지 유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원구 한 아파트 역시 보류지 매각 1차 공고 때보다 최저 입찰가를 1억 원 넘게 내렸지만 유찰됐습니다. 11차례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2가구만 팔린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땐 자금 조달이 수월하지만 경기가 나쁠 땐 이자 부담 등으로 수요자가 쉽게 입찰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입한 이후에 매각해서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는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자금 조달을 비용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매각 차익이 생겨도 그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집값 하락 국면에서 보류지 선호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보류지 유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 입찰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급매물이나 경매보다 가격 이점이 떨어지고 한 번의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보류지 청약에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당분간 매수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조만간 8%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인상기의 대처법을 강기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준금리가 또 올라 3.2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2.75%포인트나 껑충 뛰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가 딱 기준금리만큼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3조 3천억 원 늘어납니다. 1년 3개월간 불어난 가계 이자만 36조 원을 넘어서는 셈입니다. 실제 대출금리는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31에서 7.17% 수준으로 최고금리가 7%를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조만간 주택담보대출금리 8%대 시대도 머지않은 겁니다. 대출자들에게는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올해 수치와 이제 작년 10개월 수치를 저희도 비교했을 때도 약 2배 이상 문의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신용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보다 더 저렴한 대출이 있는지에 대한 우선 신규 대출자라면 금리 인상기인 만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비교적 유리합니다. 은행에 따라 고정금리가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을 빠르게 상환할 계획이라면 더 낮은 변동금리가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또 변동금리에는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잔존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께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변동금리를 쓰시면서 금리가 이제 상한을 고정을 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라. 기존 대출자라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걸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대출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추위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이례적으로 많은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도 춘천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내륙에서도 올가을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출근길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해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 많은 곳은 12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중서부, 남해안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돼 11월 하순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 대구는 5.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높게 출발하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20도, 광주는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수요일 영하 8도, 목요일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 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를 예고하면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수사가 전환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피의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윗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주말 동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참고인 조사와 진술 분석을 통해 막판 보강 수사에 열중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 재소환을 예고한 상황.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최 서장과 함께 1차 입건자에 대한 2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특수본은 이와 함께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옆 호텔을 불법 증축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수본은 이미 지난주부터 이번 주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차 신병 처리가 끝나면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특수본은 최대한 빠른 시점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부르겠다고 예고한 데다 소방노조의 고발로 이미 입건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는 모두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고위공직자 16명을 무더기로 고발하면서 수사는 자연스레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5일 소방당국의 정점인 소방청을 압수수색하고 소방청장 직무대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수사의 폭을 윗선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전방위 압수수색과 고강도 소환 조사를 벌여온 특수본이 온갖 우려를 딛고 윗선을 향한 수사 2라운드로 진입할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기존 주택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했다가 건물주의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지 김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월세 계약을 맺었던 다세대 주택. 새로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물주가 출입구에 철문을 용접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조두순 부부는 위약금을 건네받고 이사를 포기했는데 원래 살던 집 계약이 곧 끝나지만 아직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진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해 갱생시설에 입소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지자체가 직접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반발했고
만기 출소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서도 퇴거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험 연쇄성범죄자도 범죄자 수용제도를 도입하고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뒤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1:1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거주지 주변에 CCTV와 방범 초소를 둬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 곳을 제한하는 건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이중 처벌을 가하는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은 책임을 다한 것인데 그 위험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까 말씀 기본권 침해 우려가 분명히 있고 이런 가운데 성충동 치료의 중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믿고 안심할 정도로 치료가 이뤄지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거란 겁니다. 이미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2년 단위로 치료 감호를 계속 선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도 박병화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적용되지 않아서 치료 감호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유소년 코치가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한빙상연맹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맹은 지난 20일 서울 고척동에 있는 유소년 쇼트트랙 팀을 지도하는 40대 이모 씨가 10대 제자들을 불법 촬영하거나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씨는 자택으로 학생들을 데려가 샤워를 할 때 몰래 촬영을 했고 아픈 학생들을 마사지한다면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조사 진척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에서 영구 제명에 이르는 징계를 서둘러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유럽식 꽃길을 조성하고 땅 주인 허락도 없이 새 공연장을 짓는 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산 100억 원을 들인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데 예산을 부풀려 책정하거나 기본적인 검토 없이 집행한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 이수역 앞 거리 곳곳에 꽃이 담긴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꽃장식을 설치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유럽식 꽃길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사당동 곳곳에는 이런 꽃 장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인건비 5천만 원 정도를 포함해 모두 1억 원 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꽃길 조성 사업은 서울 동작구에서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효과가 작다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만 정작 사업을 담당하는 동작구청은 사업비가 얼마나 무슨 기준으로 책정됐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사업단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1년 통째로 예산해줘요. 이렇게 관리 감독이 느슨해진 동안 르네상스 사업 곳곳에서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천만 원을 투입한 문화공연장 신축 사업도 골칫거리입니다. 구청 등은 처음 이곳에 신축 공연장을 짓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계획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땅인지 확인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구청 측은 용역업체에 선급금 3,800만 원까지 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정확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된 뒤 동작구청은 뒤늦게 르네상스 사업 중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방만한 사업에 책임을 묻고 이후 필요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사업에서 30억이 날라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날라간 겁니다. 날라간 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사람들이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새로 끊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냐. 또 사업 과정에서 구청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항만물류가 90%가 넘게 급감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러면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도 좀 나빠질 것 같은데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화물연대가 이제 24일이었죠. 0시부터 시작된 파업이거든요. 네. 지금 오늘로 벌써 닷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곳곳에서 이제 물류의 차질을 빚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게 항만이에요. 항만은 이 대부분의 이제 수출 몰도량이 이제 오가는 굉장히 입지적으로 중요한 지점인데 지금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이 평상시에 한 7.6% 수준까지 급감했다. 그러니까 한 90% 이상 떨어졌다는 거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광양, 평택, 당진, 울산항 등의 경우에는 이 일부 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중후부처인 국토부의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항만 물동량이 단지 우리나라 선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외국의 물품이 수입, 수출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외국 선사들이 우리 항만을 기피할 우려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이제 국내 항만에 대한 어떤 신인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지금 항만 밖에서 이제 차량 진출입을 막고서 지금 봉쇄하면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장치율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장치율이라는 거 뭐냐? 항만 컨테이너 보관 면적에 보관 능력 대비 이 선적돼 있는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인데 뭐 아직은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만 운영이 완전히 이제 이 장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보관된 면적에 물건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피해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뭐 항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뭐 시멘트 출하량의 경우에도 지금 250여 개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출하가 안 되다 보니까 레미콘 이 타설 자체가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항만, 시멘트는 물론이고 뭐 정유나 철강 운송도 멈췄는데 이렇게 되면 뭐 건설 현장도 위기고 뭐 주유 대란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경제 전반으로 좀 퍼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아마 조만간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에 대한 일반 분양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둔촌주공이 사흘째 시멘트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 타설 공사 자체가 이제 중단된 상황이고요. 이 공사가 중단이 되면 입주 지연으로 이어져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50여 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현상이 중단된 상황이고 당장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멘트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철강, 전기, 연쇄적으로 이제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특히나 현대의 경우에는 완성차를 소비자한테 운송해야 되는 차량 자체가 멈췄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드 탁송,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직원들이 운전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배송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고요. 철강 역시 지금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철도와 이제 해운을 통한 운송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소비자들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정유인데요. 국내 4대 정유사의 차량 가운데 거의 최고 80%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아마 이제 이번 주 후반이 되면 지금 주유소로 가는 휘발유가 묶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경유 공급 차질이 커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뭐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 조선, 뭐 정유 대부분에 보면 우리의 이제 기간 산업이거든요. 네. 이런 기간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지난 6월에 있었던 이제 8일 동안의 이 파업으로도 한 1조 6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닷새예요. 근데 오늘 초 교섭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파업 벌어진 지 닷새고 처음 교섭 자체가 성립됐다라는 데 대해서 뭐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크게 기대할 만한 결과를 나오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입니다. 처음으로 공식 실무진 면담에 나섭니다. 지금 교섭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죠? 맞습니다.
지금 화물연대와 주무부서인 이제 국토교통부가 지금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오늘 첫 교섭을 합니다. 뭐 공식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했다라는 데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파업 사태의 해결책이 되겠느냐? 물꼬는 텄지만 이번 대화는 양측의 입장을 좀 재확인하는 선에서 입장 차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네. 일단 화물연대는 이 정부가 요구했던 정부는 지금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더 연장하고 대신에 품목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이제 완전히 영구히 제도화해라라는 거고요. 여기다 적용 차종과 품목을 자동차나 위험물과 같은 5개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라고 이제 한 발짝도 이제 이 양보할 입장이 없다라는 정말 이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당장 사태가 해결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교섭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이죠. 12월 1일부터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LTV 또 50%로 일원화되는데 사실 DSR이 현황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대출 규제는 풀어줍니다. 대출 규제는 풀어주지만 그러나 이제 이 소득 대비 이제 연간 갚아야 되는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푼다 하더라도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우선 다음 달부터 이제 크게 주택담보대출은 2가지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는 규제 지역 내에서라도 서울에서라도 무주택자, 1주택자가 해당이 돼요.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시가 15억 원 이상 이제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큰 그림에서. 두 번째는 이 집값에 규제 지역 내에서라도 집값의 50% LTV라고 하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50%로 단일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현재는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가격별로 이 LTV가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등 적용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단일화하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게 무주택자하고 1주택, 조건부 1주택자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다주택자들한테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대출 규제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 DSR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봉 한 5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혜택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이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라는 이제 부추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이자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DSR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종부세 부담도 완화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1주택 종부세 납부자의 52%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다 이런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보유세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어제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종부세 낸 사람들의 이제 소득 분포를 좀 따져봤더니 52%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10명 가운데 4명은 세부담이 좀 늘어났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얘기 취지는 뭐냐? 종부세 부담 좀 낮춰주겠다. 특히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이제 특별공제 3억 원을 이제 좀 시도를 했는데 이게 좀 무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저가, 저가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중고가 이상의 주택에도 부담이 좀 커졌다라는 게 정부의 해명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일단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종부세 최고 부과율이 6%까지 부과가 돼요. 근데 이걸 2.7%로 지금 완화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좀 폐지하면서 이 종부세 이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서 세부담이 완화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정부안이 간철이 되면 종부세 대상자 특히나 주택분의 경우는 올해 122만 명이에요. 네. 이 가운데 23만 명이 1세대 1주택자인데 정부안이 이제 만에 하나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절반가량 한 6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이제 지금은 주택 보유자 가운데 전체 주택 100명이라고 치면 8명 정도 8%가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이 역시 정부안이 관철되면 한 4% 정도로 줄어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안이 반영이 되면 내년 보유세는 2020년 수준 20%가량 더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 자체에 대한 뭐 찬성이든 반대든 뭐 비판이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좀 일관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너무 오락가락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세제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서 부동산 경기가 내수 경기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이제 정부들은 이제 계속 이제 침체가 오면 부동산 관련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너무 이제 확 달아오르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계속 세제를 좀 고쳐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일관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시그널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제 완화를 통해서 혹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조절하는 게 그다지 썩 이제 이 좋은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고금리의 거래 절벽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빠르게 식어가는 경착륙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연쇄적으로 어떤 문제까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부동산 이제 경기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서울 아파트 거래의 경우에는 한 74%가량 줄었기 때문에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주택가격 동향을 좀 보면 11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만에 0.52%가 떨어졌는데 서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국의 집값이 3주 연속 최대치 지금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역대 최저 수준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 10일에 정부는 사실은 서울과 경기 네 곳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관련 규제 다 풀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이제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규제 해제된 지역의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주택 거래 역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금 금리는 오르고 있죠. 이러다 보면 지난해 지금 정말 영끌에서 집 산 이 20, 30대가 거의 100만 명이 넘어요. 10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지난해 8월 이후 금리가 거의 한 2.75%포인트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집값 가계대출에 대한 이 인상분에 따른 이자 부담만 36조 원 상당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집이 대거 이제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값이 더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이제 경착륙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냉각이 돼서 다시 이게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정말 눈여겨볼 만한 주요 경제 지표도 발표가 하나 됩니다.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둔화세로 돌아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 모두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모두예요. 가장 큰 변수가 역시 물가입니다. 물가가 추세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제 어떤 피벗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물가 안정의 어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금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이제 다음 달 2일에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는데 앞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5.7%가 올랐어요. 전월에 5.6에서 석 달 만에 상승 반전하면서 이게 또 충격을 줬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7월에 이제 6.3%로 정점을 찍고 조금은 이제 좀 하향 안정 추세가 좀 이어진다면 좋겠는데 다만 변수들이 좀 있어요.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이 공공요금입니다. 전기가스 요금을 9월부터 계속 인상했죠. 이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정부는 최대 변수라고 꼽고 있고 실제로 지난달에도 전기가스 요금이 1년 전에 비해서 8.8%, 1년 전과 비교하면 23% 이상 각각 올랐습니다. 이게 단일 품목으로 분리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11월 지표에서도 이 전기가스 요금의 이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할지가 변수이고 다만 이 기저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지난해 물가 동향을 보게 되면 11월부터 급격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11월은 좀 낮아 보이는 역기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년 1분기까지는
5.1%대, 5% 초반대 물가 상승률이 불가피하고 올해 전체로 역시 5%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뭐 5% 아래로 떨어지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이 지난달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모레 30일에 발표되는 10월 산업활동 동향도 주목할 만한 지표인데요. 일단 지금 대내외 불확실성도 크고 뭐 고금리 여파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신생기업은 자금 마련에 좀 어려움을 더 겪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 통계청이 오는 30일에 이제 이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제 왜냐 9월에 너무 좋지 않았어요. 9월에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세가 지난 7월에 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추석 효과로 잠깐 반등했던 소비마저도 좀 꺾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10월 산업활동 동향의 변수는 뭐냐? 이 트리플 감소세가 지속될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 가운데는 반도체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삼성만 지금 공장 가동률을 재가동하고 있을 뿐, 공장 가동률을 줄이지 않고 있을 뿐 SK하이닉스는 사실은 감산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이미 이제 이 그린북 경기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어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러므로 해서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기존 대기업조차 흔들리는 상황에서 신생기업은 더하면 더하지 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산업활동 동향에서 이런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달에는 이제 미국도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좀 기울었던 그 기조가 지금도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것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 그리고 11월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크게 두 가지는 분명해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이제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절반 가까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얘기는 그동안 42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 금리 인상을 단행왔다면 이제 그 후폭풍, 나타날 이제 이 후폭풍에 대해서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연준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분명한 건 지난 9월에 있었던 이 전망치보다도 연준 내 컨센서스는 최고 금리 상단은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초 내년도 한 4.6%, 올해 4.4 정도 예측했던 게 지금 5% 이상에서 최고 금리 상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아마 12월에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은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그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속도를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달해서 금리 인상을 정점 이후로 또 내리는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아마 이제 12월에 발표될 이 금융통화위원 FOMC 회의 결과 이외에도 점도표,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모레 파월 의장이 그 미국 경제 전망과 노동시장 주제로 연설에 나서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이제 뉴욕 증시의 가장 큰 이제 악재가 뭐냐면 이런 이제 매파성 의원들이 정말 뭐 특별권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나와서 이제 굉장히 매파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지 인하가 아니다라는 말에서부터 금리 인상 지금 뭐 5%가 아니라 6에서 7%까지도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 경로에 대해서 시장 혼란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12월 마지막 FOMC 회의 앞두고 30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와 대담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제가 바로 미국 경제 전망과 노동시장을 주제로 연설에 나서는데 아마 파월 의장은 최근의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시기는 이미 예고를 했어요. 12월 내지는 다음 회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물가를 이제 목표 관리치가 2%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7%대란 말이에요. 7.7%이기 때문에 관리 목표치 4배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 목표치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까지는 금리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아마 강한 매파성 발언을 지속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그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세계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맞습니다. 중국의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사상 최대 육박합니다. 아마 지난 4월에 중국의 최대 경제 도시 상하이 봉쇄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1000만이 넘는 이 대도시를 봉쇄하게 되면 반발합니다. 시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건 그대로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건 다시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중국은 세계 공장이면서 물류가 돌아가지 않는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미칩니다. 네. 실제로 이번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투자기관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계 노무라 증권은 4분기 중국 경제가 3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0.3%, 오히려 마이너스 유축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연간 전망치도 2.9에서 2.8%로 낮췄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비록 한 개 기관이 아니라 OECD, IMF 대부분의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 이 낮추는 단서에도 지금의 코로나 정책을 폐지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 궤도를 돌다 수명을 다한 위성이나 우주로 발사한 로켓의 파편 등을 우주 쓰레기라고 하죠. 이런 우주 쓰레기는 다른 위성과 충돌하거나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 국제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산업이 우주 산업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긴 꼬리를 그리며 줄지어 지구로 추락하는 물체. 별똥별이 아닌 중국이 쏘아올린 로켓의 잔해입니다. 지난 7월에는 우주에서 떨어진 물체가 호주의 한 농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미 스페이스X의 로켓 잔해물로 드러났는데 길이가 3m에 달합니다. 이 같은 우주 쓰레기는 우주 공간에서도 위험 요소입니다. 총알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위성과 부딪혀 위성을 파손하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돌진해 우주인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종종 벌어집니다. We're not at a huge problem right now, but if we don't do anything in the next decade, couple decades, I think it's going to get a lot worse. Certainly in 50 years, if we don't do something, it's going to be a huge problem. 우주 쓰레기가 국제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지난해 우주 쓰레기 수거 위성을 개발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쓰레기 위성과 함께 우주로 올려보냈습니다. 수개월의 비행 끝에 수거 위성은 쓰레기 위성과 결합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2026년에는 실제 영국 위성을 지구 궤도에서 제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유럽우주국은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고 대기권으로 끌고 내려와 불태워 없앨 수 있는 집게팔 위성을 개발 중입니다. Our systems will be able to remove multiple pieces of space debris. They'll go, grab onto one, pull it down safely out the way, then go back and get the next one. 유럽우주국은 또 우주에서 그물을 발사해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는 위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쓰레기 가운데 지름이 10cm를 넘는 건 36,000여 개. 각국의 우주 진출이 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주 쓰레기 제거 산업 규모는 2030년쯤 우리 돈 18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30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인천 구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가 인근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쳤고 가로등과 소화전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출근길 비가 내리며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해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 제주 산간 많은 곳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중서부, 남해안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되면서 11월 하순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9.6도, 청주 4.5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높습니다. 낮 동안에도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20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목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 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산간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